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철학과와 인공지능학과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상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생성형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학습 과정에서 숙제 낼 때나 공부할 때나 어떻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혹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문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미리 예비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챗GPT 사용할 때 그 사용 약관 다 읽어보고 동의 누르시진 않으셨죠? 엄청 깁니다. 그 약관이 몇 페이지고, 그 약관 다 안 읽어보고 뭐 설마 하고 그냥 누르시,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하고.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약관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뭐 챗GPT뿐 아니라 모든 생성형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어넣는 프롬프트 내용, 질문 내용이죠. 그 질문 내용과 답변, 여러분들이 그 답변들을 어떤 답변이 좋다고 선택하잖아요. 특히 뭐 미드저니 같은 거는 이렇게 4개 이미지 보여주면 그중에서 이게 제일 좋다고 선택하고 이걸 조금 더 변형시키자. 그 일련의 과정 전체, 즉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얻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후속 답변을 보고 이거 전체를 해당 생성형 인공지능의 추가 학습 과정에 사용합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다 받았어요.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상당히 내밀한 개인정보들을 집어넣으면, 물론 거기서 무슨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람 같아가지고, 뭐, 이 친구가 이런 짓을 했네, 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럴 수는 있어요. 논리적으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A가 요즘에 최근에 관심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가능성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업체들은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이 항상 완벽하지 않다는 점은, 이건 개인정보 문제가 아니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이제 직원들에게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업무나 연구들을 훨씬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든 많이 사용해봐라 라고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 중에 한 분이 자신이 지금 작성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그 초안을 올린 다음에, 야, 이거 좀 더 세련되게 압축적으로 잘 고쳐줘.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고서 난리가 났죠. 왜냐면 뭐 그 내용이 엄청나게 뭐 첨단 기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삼성 내부의 산업 기밀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는 내용들을 생성형 인공지능 위에 올리면,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삼성전자의 경쟁사가 야, 삼성전자 요즘에 뭐에 관심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유출, 이 문제는 일단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자신의 프롬프트와 사용 이력이 전부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탈숙련의 문제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상당히 갖춘 친구들이 사용하면 엄청나게 그 친구의 작업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서 상당히 많은 과목들을 이미 들었고 경영학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졸업작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특정 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뭐 과제를 받았을 때 뭐 자기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생성형 인공지능의 장점이 뭐예요? 엄청 빠르고 지치지도 않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A 기업의 최근 그 성향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봐줘.
뭐 이런 식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훨씬 자기가 혼자 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들을 빠르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학과에 갓 입학한 경영학 하나도 모르는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맨날 모든 과제를 그걸로 수행하면, 그리고 이제 복불로 그냥 잡아가지고 붙이고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는 사실은 대학을 다녔지만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전문성을 그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제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capability를 획득할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탈숙련의 문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공지능도 하나의 자동화된 기술이거든요. 그 자동화 기술들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 기술들에게 위임한 어떤 역량들을 사람들이 잃게 되는데, 이게 예전에 휴대전화가 이제 스마트해지면서 스마트폰으로 진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전화번호 다 저장할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 안 외우게 된다. 그 문제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은 더 이상 전화번호 못 외운다고 걱정하진 않죠. 언제든지 그걸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전화번호 못 외우는 것하고 여러분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울 기회를 잃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는 경영학과 교수님들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수업에서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그에 적발되면 무조건 F 처리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반대로 내 수업을 들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왜?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두 분의 생각 중에서 어느 분의 생각이 옳다 그르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 1, 2학년 수준의 아주 그 낮은 단계의 수업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량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단위 시간당 그 산출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의 양이나 그 질에 있어서 훨씬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즉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죠. 실제로 이 주제가 과학 분야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미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정부 출연 연구소가 모여 있는 대덕 연구단지, 대전 근처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의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뭐 GPT 기반 혹은 다른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반한 그런 연구,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사용을 해서 업무 효율이나 연구 효율이 엄청 높아졌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저는 여러 번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불평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시키는 거 꼬박꼬박하고, 물론 가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지만, 환각 때문에, 환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환각은 자기가 제낄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일 시키면 꼬박꼬박 해오는 포닥을 4명을 봉급도 안 주고 전기세만 내고 쓴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조차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사실은 좀 약간 엄숙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센터장님이셨는데, 센터장님, 그 본인 연구실에 갓 들어온 신입 연구원에게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라고 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시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왜? 그렇게 되면 그 친구가 이쪽 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환각이 많다고 했잖아. 이게 환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울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을 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좋으냐 나쁘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은 앞으로 여러분의 대학교에서 학습과정이나 아니면 나중에 연구 혹은 업무를 볼 때 회사에 가서 많이 사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처음 단계 때부터 생성형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탈숙련의 문제, 즉 여러분이 스스로 전문성을 획득할 기회 자체를 없애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과 그 같이 협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미 많은 그 여러분들 수준처럼 이렇게 대학생이 아니라 그 많은 기성 연구자들이 지금 막 첨단 연구를 하는 분들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학술 논문을 작성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제학계에서 정리된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종의 표준적인 답이 있는데 어떤 저널은 어떤 학술지는 아예 생성형 인공지능을 조금이라도 사용한 그런 논문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곳이 있고요. 어떤 저널, 대부분의 저널은 허용은 하되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의 초고를 작성할 때 이런 프롬프트를 써서 이렇게 결과를 얻고 나머지 단계에서는 우리 연구진들이 다 그걸 검토하고 최종 원고는 우리가 확인해서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을 자세하게 쓰는 게 국제학계의 학술 논문 작성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자 자격이라고 하죠. authorship.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학계에 공통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저기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는데 중요한 점은 몇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했을 때만 저자가 될 수 있고 그 조건들 중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리고 당분간은 인공지능이 저자가 될 학술 논문의 저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되게 그 초고 작성에 기여했다. 이건 이미 많이 기여하고 있죠. 엄청나게.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 논문의 내용과 관련돼서 학술적, 도덕적 책임을 진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잘못된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그 의도된 기만인지, 그러니까 자기 연구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거짓말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안 되거든요. 아니면 그 실수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honest error라고 하는데 정직한 실수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틀린 줄 모르고 했던 건지 이거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환각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생성형 인공지능은. 두 번째는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져요? 예를 들어서 그 연구가 악용되거나 그 연구가 특정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을 때 사실은 그 학술 논문의 저자도 일정한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텐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인공지능은 그런 도덕적 책임을 질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수업 과제나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작업 결과가 나왔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 학술적 책임이든 도덕적 책임은 여러분 몫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통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프롬프트에다가 이거 물어봐가지고 결과 나온 거 그냥 제출한 거예요. 저는 책임이 없어요. 얘가 준 거 그냥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제출한 결과물은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결과물들이 제대로 된 결과물인지 거기에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핵심 가치로 금지하고 있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문장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그것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수정할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점은 그 생성형 인공지능 자체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걸 절대로 활용하면 안 된다 아니면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 의견 차이가 있지만 활용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의견 차이가 없는 그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과제 내면서 밑에다가
저는 이 과제 작성 과정 중에서 챗GPT를 좀 활용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러면 문제가 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교수님마다 혹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그 강사분들마다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적어도 내 수업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상당히 확고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수님, 제가 과제를 제출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마음껏 사용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약만 사용해. 절대로 그 이후에 결론들을 쓰거나 이런 건 너 혼자 써야 된다. 뭐 이렇게 각 교수님마다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 지침을 꼭 따르세요. 그게 다양한 지침, 교수님마다 다양한 지침들이 있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들을 성장시키는 데 좋습니다. 즉, 그렇게 다양한 제한 조건 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거니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를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 결과물들을 제출하는 게 좋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탈숙련 문제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 즉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그 부분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되도록 여러분 머리를 사용하세요. 생각하시고 유비 추론이나 아니면 그런 그 추상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퇴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좀 고민해서 서로 상호작용해 가면서 특히 뭔가 창의적이거나 뭔가 문제들을 종합하거나 이렇게 인간지능이 장점을 가진 분야들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 스스로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를 하신 다음에 물론 이제 해당 담당 교수님에게 꼭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 과제의 작성에서 어떤 특정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어떤 버전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관련된 주제들을 탐색했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결과물 중에서 저는 요것과 요걸 골라서 다음과 같은 또 프롬프트로 거기에 관련된 문헌들을 소개받았고 근데 그 소개받은 문헌들을 보니까 헐루시네이션이 몇 개 있어서 제거하고 요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여기서 이런 주제가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또 관련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워크플로우 작업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계 내에서 합의된 방식이고요. 근데 대학마다 그 방식을 강제하는 대학이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대학이 있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량들을 키우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도 높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자세한 활용의 과정을 제출하는 그런 관행이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봐요. 이게 귀찮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여러분들 카피킬러를 사용하고 계세요. 저희 학교도 카피킬러 쓰거든요. 그 비슷한 프로그램들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로 세게 쓰냐면 처음에는 카피킬러를 한번 돌려가지고 자기의 그 글이 충분히 독창적인가, 즉 다른 걸 베낀 게 아닌가를 확인하는 걸 권장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과제 채점을 위해서 저희 학교 시스템에 들어가면 아예 카피킬러를 돌리지 않으면 과제 제출이 불가능하고요. 그 돌린 결과가 옆에 떠요. 몇 퍼센트 유사도. 그럼 제가 그 유사도를 보고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사도가 70%면 얘 베꼈네. 그리고 막 0점 주고 그러지 않고 그걸 보고서 그 문장들을 보고 얘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가져왔구나. 근데 앞뒤에서 보면 그거 빼놓고 나름대로 생각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 상당한 점수를 주고 그 카피킬러는 30-40%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교수 이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내용들을 보면 다 어디서 본 내용들이야. 그럼 왜 30-40%냐? 이제 문장들을 조금씩 바꾼 거죠. 왜냐면 독창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좋은 점수밖에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가 대학 내에서 이렇게 그 쉽게 복사하고 붙여놓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도입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에서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고등학교는 그 GPT 킬러 같은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답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것들을 그 많은 학교들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작성한 게 70% 80% 나오면 교수님들로서는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들이 구축 중이라는 점을 인식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하되 여러분의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GPT 킬러들을 한번 돌려보고 제출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